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중국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8. 맞죠? 중국인들은 숫자 8을 행운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일까요? 전화번호 속에 한 자리, 자동차 번호판에 한 칸, 심지어 결혼식 날짜까지 8을 얻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디 뭐 그뿐이겠습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시간이 8월 8일 저녁 8시 8분 8초였습니다. 중국인들의 숫자 8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중국인들이 숫자 8을 좋아하는 걸 뭐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속에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뭐라고 할까요? 간절한 염원까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 나상현 씨 밴드가 불러줍니다. 88.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숫자 8을 왜 이렇게 좋아들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중국인들은 네. 그 8이란 이 단어가 중국어로 빠라고 발성을 하고 네. 또 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라고 발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파라는 이 발성은 돈을 많이 벌다, 아하. 발전하다, 네. 부를 창조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팔에 대해서 굉장히 팔을 가지게 되면 뭔가 부와 연결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으로 8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한국에서도 전화번호에 뭐 팔자 들어가면 좋아 뭐 이러시는 분들이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팔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팔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만약 내가 스스로 선택을 네. 한다. 그러면 돈을 좀 더 들여라서라도 럭키 넘버 중에서 보통 팔이 들어간 맞아요. 숫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 옛날에는 차량 번호판도 사실 약간 지정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팔이 들어간 숫자는 좀 더 많이 선호하고 예. 그다음 심지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사업장을 찾잖아요. 그러면 뭐 518번 방, 517번 방, 네. 516번, 515번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518번 방이 제일 빨리 나갑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我要发 이래서 네. 我要发 이런 의미로 나는 돈을 벌 것이다. 네. 그러면 그 월세도 훨씬 더 비쌉니다. 네. 호수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달라지는군요.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팔이 나한테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 네. 거다. 그런 의미로 담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전화번호나 어떤 내가 의미 있는 숫자를 할 때 네. 나도 모르게 네네. 이왕이면 8을 그렇죠. 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백화점이나 가면 저희들 이제 가격표를 하잖아요. 네. 그 원래 소숫자 뒤에는 보통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88.8.8 위엔 이렇게 하면 8888 해서 8888. 네, 네. 예를 들어서 90위엔을 사는 것보다 네. 좀 더 90위엔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위엔을 살 수 있다. 네. 그런데 내 마음상으로는 88원 88전 내게 되면 네. 왠지 이 물건이 나한테 어떤 더 큰 행운을 행운을 줄 것 준다. 같은. 아. 네. 그래서 팔에 대한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아, 생각해 보니까 제 전화번호에도 팔자가 하나 있네요. 맞습니다. 저도 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방금 그 올림픽 때 네, 맞아요. 올림픽 때 이제 개막식을 네. 8월 8일 뭐 저녁 8시 8분. 네, 8분 뭐 8초까지 했잖아요. 이 날에 올림픽 베이베이들이
거의 이날에 엄청나게 태어난 이유가 네. 자연분만보다는 네네네. 수술 날짜를 그날에 정해서 나는 이 시간에 애를 네. 이게 울음소리 터뜨리게 하겠다. 이렇게 예약을 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럼 상상을 해보니까 2888년 8월 8일 그때 되면은 중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날 되면 아마 다 기다렸다가 네. 그 시기에 애를 낳으려는 친구들은 기다렸다가 그날에 이제 낳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혹시 1년 중에 8월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8월을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8월은 또 중국에서 기념일도 있고 네. 또 이제 8월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오늘 이 날짜니까 가서 한잔 하자. 오늘 이 날짜니까 가서 쇼핑을 네. 해야 된다 이러면서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끼리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8월 18일 같은 경우에 네.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 이 날은 먹어야 돼. 이날은 팔아줘야 돼. 저는 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저녁 8시쯤 되면 이제 음식점이 꽉 차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마다 중국 분들이 팔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서양 사람들은 럭키 세븐이라고 그래가지고 7자를 또 좋아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뭐 문화마다 좀 다르지만 네. 서양 사람들은 7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는 또 7을 단독으로 쓸 때는 화를 내라라는 단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치하고 비슷하거나 네. 아니면 마누라. 치즈. 근데 결혼한 오래 있으면 마누라가 조금 무섭거나 싫잖아요. 그것 때문에 낱개로 쓸 때는 네. 치를 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사실 숫자는 숫자일 뿐인데 네. 문화의 습관을 담겨 넣으면 서양에서는 좋은 숫자, 럭키 넘버.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4774 이러면 이게 썩 좋은 그런 네. 조합은 아닙니다. 그렇죠. 4자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숫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4가 만약 연이어 3개가 나왔을 네.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4라 하지 않고 도, 레, 미, 파 해가지고 네. 또 파, 파, 파 하니까 그것도 또 돈 버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점으로 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는 1, 2, 3, 4 이렇게 4, 4, 4 이랬는데 그렇게 네. 얘기 안 하고 도, 레, 미, 파 하니까 파, 파, 파. 그러네요. 좋은 숫자다.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의 의미로도 충분히 바뀔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사실 다 럭키 넘버를 연이어 살 수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더하기 곱하기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좋은 숫자다. 이렇게 해서 맞아요. 판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왜 자기 암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의미로 이 일이 좀 잘 술술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행복우체통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며느리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열광적인 글쓰기 팬이라고 자부하는 나는 지속된 여름이 고온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의 지긋한 정성이 깃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기 건반을 두드려대며 누에가 실 뽑듯이 주옥 같은 우리 글들을 신나게 써내려간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며느리이다. 누가 말했는지 나는 제3 이 말씀이 지당성을 느껴본다. 지난 7월 10일 가마솥 같은 무더위가 기승부려도 한국 노무 송출로 간 나이 아들 세 가정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조양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집에서 10여 년 만에 처음 단란하게 한자리에 모여 부모 자식 지간에 보름간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나는 자식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손자를 낳아서 6살이 되도록 키워도 그에게 값진 선물을 주지 못한 것이 유감이 되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였다. 나는 며느리가 온다니 아내와 협상하고 여러 해 동안 한 입 두 입 모아두었던 원고료 도합하여 10,000여 원으로 금목걸이를 사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며느리는 받으려 하지 않다가 나이 진정 어린 설복에 못 이겨 끝내 수긍하고야 말았다.
며느리는 내가 반가워하는 소탕을 김이 물물 나도록 끓여서는 밥상에 올려놓고 달고 큼직한 수박을 사다가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았다. 나는 퇴직한 후 고령에도 컴퓨터로 글쓰기를 취미생활로 하며 보람찬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컴퓨터가 낡고 고장이 나서 한창 주춤하고 있었다. 노년에도 꼭 컴퓨터 공부를 잘하여 인터넷으로 원고를 주고받으면서 지식과 정보도 수집하면서 아버지의 정신적 문화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자식들의 바람이에요. 며느리는 정황을 이해하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께서 이웃이 동사자한테서 선물로 받은 중국제 컴퓨터를 내놓자 영길이 중관촌에 가서 조선어로 사용할 수 있게 개작했다. 그 후 며느리는 집에 돌아오자 자판기 건반마다 붓으로 하얗고 큼직한 한글 자모를 써놓아 컴퓨터 사용에 편리를 주었다. 자기야, 금강산 구경도 시쿠라고 며느리가 컴퓨터를 고쳐놓고 가더니 떼시걱도 다 잊었어요. 당신이 가장 반가워하는 팥 오그랑죽이 다 식어가면 제맛이 나지 않아요. 아내의 재촉에 나는 밥상에 마주 앉는다. 네. 아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며느리다라고 적어 오셨는데 왜 이렇게 제목을 하셨을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 글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며느리는 시아버지 며느리다. 사실 처음에 이 말이 너무 네.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와 시아버님이 관계를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네. 저 가정의 정이 느껴진 네네. 그 글귀가 아닐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아버님 하면 무섭다. 어렵죠. 어렵다. 네. 그래서 시아버님이 사실 굉장히 자상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이렇게 붙이기가 사실 좀 네. 어려워하는 네. 편이거든요. 며느리와 시아버님 관계는. 근데 시아버지의 며느리다. 그만큼 시아버지님들이 사실 며느리 생각을 많이 해주죠. 많이 하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월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도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지 시아버지와 며느리 문제가 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참 이 최문 선생님이 잘하신 게 그동안 원고료 같은 거 잘 모아두셨다가 네. 며느님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하셨다고 그러니까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퇴직하고 활동만 하셔도 네. 며느리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고맙거든요. 그럼요. 이제 연세 들면 아프시면 병원 가야지 치매 들릴까 봐 걱정하는데 컴퓨터로 그것도 이제 원고료 받아가면서 네. 이제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네. 모아두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며느리한테 이제 그 금목걸이를 주니까 네. 며느리 분께서 그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다. 그 만여원 금목걸이를 나한테 안 사주고 무슨 며느리야. 너 이렇게 그 전에 사주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럼요. 이게 하나 주면 또 팔목 금팔찌. 근데 그거를 두 분이 합의를 해서 네. 그거를 며느리한테 사주겠다는 그걸 보면서 네. 진짜 참 가족 사랑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 사랑과 네. 존중과 이해가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며느리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시아버지 컴퓨터 다 고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 얼마나 또 고맙고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까 보니까 붓글씨로 하얀 그 글자를 아마 그 조선어문 타자를 네네네. 잘 보일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자판기가 네.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색칠하고 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정성을 정말 생각하면 시아버님, 시어머님 왜 이렇게 며느리 사랑이 많을까? 그걸 평소에 며느리 굉장히 잘 했으니까 네. 많은 며느리 분들이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른이 먼저 아래 아들과 며느리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참 필요할 것 같으네요. 이석훈과
소향이 노래합니다. 감사.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연길시 박향희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우리말로 된 동시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9월 2일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어 문자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 언어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는 조선어 문자의 날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친구와 함께 우리 민족을 노래하는 동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동시를 쓰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침 친구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며 저의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 먼저 서점에 가서 동시를 몇 권 사서 학습해보도록 하자꾸나. 그동안 모아둔 용돈이 있지? 같이 모아서 사러 가자. 우리는 다시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점 2층에 도착하니 정겨운 우리말로 된 동시집이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장 마음에 드는 동시집 몇 권을 산 다음에 우리말 속담 이야기 책이며 위인전들도 한아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새하얀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서툴지만 동시 몇 수를 써보았습니다. 한참 구상하다가 쓰고 또 고치고 반복하면서 마침내 각각 한 편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설프지만 그래도 우리 언어에 대한 사랑을 담은 동시를 바라보노라니 뿌듯했습니다. 도화지 한복판에 우리가 쓴 동시를 곱게 써놓고 그리고 옆에는 우리 언어의 이점도 정성껏 새겨 넣었으며 우리 언어를 사랑하는 구절도 잊지 않고 큼직하게 보충했습니다. 잘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동시를 쓰고 나니까 뿌듯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말로 된 동시를 자주 써야 되겠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아유, 기특하죠? 이렇게 네. 조선어 문자의 날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고 동시를 쓴다는 거 어린 학생이 생각했다는 게 참 그렇죠. 기특해요. 그리고 참 대견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 우리 언어를 잘 못하는 그 차세대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어린애들이. 아마 그 환경 자체가 저희 민족 언어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적다 보니까 이 시라는 거는 바로 내가 생각하면 바로 쓰는 게 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문학 작품도 읽고 시도 좀 봐야 되고 격식도 그렇죠. 좀 알아야 되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벌써 우리 말과 우리의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뿌리 깊게 마음속에 있는 네,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말로 예. 글을 남겨야지. 네, 그런 생각을 10대가 했다는 거. 네. 아유, 4학년인데 정말 기특한 생각도 했고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동시를 썼으면 편지 말미에다 동시를 좀 직접 써서 보내주지 하는 궁금증도 그렇네요. 네.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사실 네. 요즘은 거의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다 타자를 해서 이렇게 네. 보내는데 지금 생각하면 손편지 있던 그 시대 그 글씨 모양과 또박또박 썼던 네. 그것들이 사실 거기에도 정서가 남겨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끔 필요할 때 이런 어린 아이들 거는 네. 손편지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박향희 학생 동시 친구랑 같이 하나씩 썼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동시를 썼어요 하고 한번 적어서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가 참 좋은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책부터 사서 보자.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에서 뚝딱해 자료를 찾아가지고 막 쓰잖아요. 네. 근데 직접 책을 사고 예. 읽고 그다음 또 그 안에 감동적인 것을 찾아서 본인 걸 만들어서 다시 네. 써낸다는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서점에 가 책을 사기보다는 약간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네. 이거 어떤 걸
뭘 할까 뺏겼으면 선생님 알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글을 네. 읽으면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사실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뚝딱 써내니까 그렇죠. 그게 좀 뭐랄까요? 감동이 많이 적다고 할까요? 네. 여러 가지 뭐 자료를 찾는다든가 그런 데는 뭐 활용할 수 있겠지만 창작을 위해서는 조금 좀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창작과 감동과 경험을 이 컴퓨터가 챗GPT가 저희한테 주는 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향희 학생과 그 친구처럼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야 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박향의 학생 그리고 함께 책을 사서 동시를 썼던 우리 친구. 다음에는 예쁜 동시를 써서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하고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카자흐스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카자흐스탄 쿠스타나이 기아 자동차 공장이 완공되어서 최근 첫 번째 시험차가 조립 라인에서 출고되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기아차 생산 공장이 기록적인 속도로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시험 생산 시작과 시험차 출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에 따르면 가을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양산 시작 시점은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가을 한국 외 최초로 기아차의 전액 출자 공장 건설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투자액은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2,700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이는 기아차가 해외 공장 건설에 직접 투자한 최초의 사례로 일종의 획기적인 진전이었습니다. 단 1년 반 만에 2024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장비와 자동화 라인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67 또는 65대의 산업용 로봇이 이미 가동 중입니다. 도로, 철도, 공공서비스망을 포함한 모든 인프라는 카자흐스탄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공장의 설계 생산 능력은 연간 7만 대입니다. 기아 소렌토, 스포티지, 세라토가 첫 생산 라인에서 출고될 예정이고 이후 리오, K5, 셀토스, 피칸토가 추가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기아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지역에서 한국 영화제가 개최됐다고요? 네,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지난달 18일 쿠스타나이시 조디악 시네마 영화관에서 제14회 순회 한국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쿠스타나이 지역 고려인 협회와 협력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는 북타학 공연과 한국 상품 박람회로 시작하여 초반부터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K-팝 공연, 한식 체험 부스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영화 국가대표 2와 조선 명탐정 2 사라진 노베의 딸 상영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소식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사할린의 한인 단체들이 아주 다양한 광복절 행사를 개최했다면서요?
네, 이번 달 사할린 한인 단체들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사할린 주한인 협회는 지난 16일 윤사할린시 과가행공원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에트너스 아돈 예술학교의 공연을 비롯해 공예 활동 교실, 한식 요리 교실, 비빔밥, 또 국수 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태권도 및 실용 축제도 마련되었고요. 한식 시식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의 맛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유성사갈린시 한인회는 지난 17일 달의 마을 문화회관 행사장에서 광복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공연과 한복 패션쇼를 비롯해 요리 체험, 전통 놀이, 한지 접기, 체스 및 실험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또한 한복을 입고 사진 찍기,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박람회도 열렸습니다. 사할린 한인연합회는 지난 23일 유른사할린시 알레야 쇼핑센터 앞마당에서 제4회 라면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라면 시식회와 다양한 예술단의 공연, 동양무술 시범, 한국 간식 판매 등이 진행됐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할린의 한인 단체들이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고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는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공연을 비롯해서 공예활동교실, 한식 요리교실, 태권도와 씨름 축제 등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는 한복 패션쇼를 비롯해서 요리체험, 전통놀이, 한지접기, 체스와 씨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요.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박람회도 열었다는군요. 또 사할린 한인연합회에서는 제4회 라면 축제를 마련해서 라면 시식도 하고 다양한 예술단의 공연, 동양무술 시범, 한국 간식 판매 등을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로 마련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유, 늦어서 죄송해요. 일하다 늦은 건데 100번도 기다려야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모객이 좀 됐슈? 올해는 까치들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유, 아직이요. 열심히 신청받고 있는데 아직 택도 없어요. 에휴, 걱정이네요.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까마귀들 상황은 어때요? 저기 우리라고 별 수 있간디. 에휴, 이 젊은 것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나이 든 까치들만 있어서 그렇죠. 아이, 울지 마쇼. 난 늙어가지고 눈물이 막 안 말라. 에휴, 까마귀들도 마찬가지구만. 고령화에 까마귀가 없어. 까마귀가. 아휴, 올해 이거 어떻게 세워요? 이러다 견우와 직녀가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안 돼. 거시기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혹시 몰라가 SNS에 올려놨는데 신청이 좀 들어왔을라나 모르겠네요. 그 짝도 다를 것 있겠어. 이거 좀 보세요. 또 뭔데 그래요? 신청이 폭발적이에요. 정말이요? 예.
아유, 도시에 있는 젊은 까치들이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뭔 일이래? 아유, 빨리 SNS에 올라보세요. 까마귀들도 신청 많이 할 것 같은데. 나는 SMS 뭐 할 줄을 모르는데. 이 양반이 요새 MZ 되려면은 이거 알아야 돼요. 가만 있어봐.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야, 올해 이건 걱정 없겠슈. 까까. 대박이에요. 초대박. 까까. 까치와 까마귀들도 고령화가 심각한가 보네요. 그러게요. 칠석을 맞아서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데 까치와 까마귀가 모이지를 않네요. 다행히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니까 젊은 까치들이 너도 나도 신청을 했는데 까마귀들도 신청을 많이 해서 올해 이걸 잘 세웠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음력으로 7월 7일이 칠석인데요. 올해는 칠석이 29일입니다. 옥황상제의 분노로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양쪽으로 떨어져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데요. 매일 울며 그리워하는 두 사람을 본 까치와 까마귀들이 이를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하루 7월 칠석에 자신들의 몸으로 은하수에다가 다리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높이 날 수 있는 까치와 까마귀가 자신들의 몸을 잇대어서 은하수에 다리를 놓는데 그 덕분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7월 칠석에 견우가 직녀와 1년에 딱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에다 다리를 만드는데요. 이 다리는 무슨 다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돌다리, 2번, 오작교, 3번. 내 다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정상일, 김정은이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칠성날이 되면은 이 다리를 건너서 그리운 님을 만나서 애틋한 사랑을 속삭이고 또 1년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칠석의 지상에서는 까치하고 까마귀를 볼 수 없다고 하는군요. 칠석 다음 날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를 보면은 모두 벗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머리에 돌을 이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칠석은 사랑과 만남 그리고 기다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통과 풍습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은 이것을 아세요? 그리고 동포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칠석의 풍습이 전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칠석 풍습이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십시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사랑의 이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고려인의 대표적인 마을, 연추마을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저도 가보셨겠죠? 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중국과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비무장지대에 해당됐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네.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비무장지대로 해놓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국경 지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적인 군사시설도 있어서. 시설이 네. 있고 그래서 외부인들이 출입을 네. 아마 러시아 당국에서 허용하지 않은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네. 조금 더 그 허용하는 폭이 넓어져서 이제는 예.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연추마을에 학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학교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당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정교의 교회에서 운영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인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중에서도 한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후원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 알렉산드라 세메노바 버프로파의 남편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연추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물 최재형 선생. 네. 이분이 바로 이 교육 사업에 자금, 소위 장학금 마련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최재형 선생님은 또 그 마을의 면장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말도 잘하고 또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연해주 지역에서 한인들과 관련된 많은 일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이 러시아 당국에서도 한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최재형 선생을 꼽았고 그래서 이 연추면 네. 이 얀치해 면의 면장 도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면장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죠. 네. 뭐 고려인의 정신적 지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재형 선생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사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연추마을과 관련된 그리고 학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짧게 말씀드리죠. 네. 최재형 선생이 이제 9살 때인 1869년에 아버지를 따라서 최초의 한인 마을 지시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시노 마을에 러시아 소학교를 이제 다니게 돼요. 그런데 최재형 선생이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한인 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뽑게 되는데 여기에 최재형 선생이 선발이 돼서 페른 대주 광고 신분 이제 바실리라고 하는 분이 설립한 블라디보스토크 기숙사 학교에 입학을 해서 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러시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마친 이후에 연해주 군무지사 크론의 그 동의하에 이제 소볼호라고 하는 러시아 군대 함정 이제 배죠. 네. 여기에 수병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한 초기에 이제 관계를 맺게 되죠. 네. 그럼 연추마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연추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어릴 때 지시너 마을과 연추 주변에 있다가 1870년대에는 이 연추 지시너 이쪽에 있지 않고 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교육을 받고 또 수병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이 1881년에 연추로 오게 됩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거기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주로 통역 일을 10여 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통역 일을 하다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리겠지만 도로 건설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1893년에 연추면의 면장, 즉 연추 도헌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연추마을에 와서 최재형 선생이 또 한 가지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연추 니콜랍스코의 소학교에 2,000 루블이라고 하는 큰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해요.
네. 그래서 한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지원을 해 주셨죠. 네. 당시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셔서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학교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최재형 선생은 여러 가지 형태로도 굉장히 이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최재형 선생의 지원을 받아서 당시 소학교, 요즘으로 보면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이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나 사범학교나 이런 데 상급학교를 진학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 마을로 와요. 연추라든가 네. 그 인근 자기 태어난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와서 또 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즉 계속해서 서로 순환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순환 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인 아이들의 교육 거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졸업생들 가운데에는 사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군 장교라든가 하사관으로서 공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연추 니콜랍스크의 소학교는 1899년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된 박람회 교육 부분에서 동메달을 받는 그런 아주 큰 네.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연추의 학생, 우리 한인들이 다니는 학교와 그 학생들은 정말로 참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특히 또 이 장학금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모교로 돌아와서 교사가 돼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런 교사들의 헌신 덕분에 학교가 잘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 학교에 대한 기록은 혹시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학교에 대한 기록은 사실 문서보관소를 뒤져보니까 그렇게 찾기가 힘들었고요. 대신 비숍 여사의 이제 여행기라든가 아니면 당시 이제 그 러시아 종교에서의 그 여행기 이런 데서 좀 나온 말들이 있는데 연추 마을 입구에 학교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은 매우 견고하고 넓게 지은 벽돌 건물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라졌었어요. 없었는데 네. 제가 연추 갔을 때 그 처음 흔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위치를 비정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최재형 기념사업회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 중에 이 연추 니콜랍스크의 소학교의 옛날 이 그림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해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아주 규모도 네. 큰 건물이었습니다. 예, 그 최재형 선생님이 연추에 니콜라이옙스코의 소학교를 후원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학교를 설립하시진 않았나요? 최재형 선생님은 이 연해주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아니라 이 연해주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좀 그래도 돈을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 사업을 후원했는데 그중에 네. 대표적인 인물은 최재형 선생님과 함께 연해주에서 가장 큰 부자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최봉준이라고 하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이분하고도 같이 또 교육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은 연추의 우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교장으로서 학교에 직접 운영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1890년대에 보면 연해주 지역에 32군데가 있었어요. 네. 그 32군데 모든 곳에 학교를 세우는데 최재형 선생님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한인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혼 시절에는 자신이 받은 봉급 3,000루블을 모두 은행에 맡기고 그곳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매년 네. 한 명씩 어디로? 당시 수도였던 페테르부르크로 유학을 보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페테르부르크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한 학생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은 이제 연해주 지역으로 돌아와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한인사회 네. 고려인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김아타나시, 네. 김미하일, 한명세, 오화묵, 최고려. 우리가 흔히 이제 항일 독립운동 이야기할 때 언급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이 바로 최재형 선생의 장학금을 받고 네.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재형 선생님의 얘기를 진짜 계속 들으려면 한 몇 시간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요. 네, 최재형 선생님의 이 교육열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최재형 선생이 연추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윤선의 아름다운 사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